준비했고요. 유형학과 이동사, 정원석, 정재훈 교육과 국정연사 5인이 발표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1980년대 미국, 그리고 그 이후의 일본, 그 뒤로 이어서 북이나 삼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투기 현상들과 여기에 따르는 음모설들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과 저희조가 내는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채권 투기 열풍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투기 발표하는 정책이고요. 먼저 80년대 투기 앞서서 70년대 시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때는 브레튼 우드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35달러당 1운스로 고정 환율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도 고정이 되어 있었고 투기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투기꾼들은 혐오의 대상이었는데 71년 닉슨의 금세한 주의주의 선언 이후 변동환율제가 채택되면서 투기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잠깐만, 그쪽은 자료가 없어? 나 안 줘? 그리고 이 80년대부터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전속이 되는데 그것에 가장 일조를 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인데요. 이 사람은 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그리고 투기꾼이 유발하는 부작용은 거의 없다. 어차피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회는 탐욕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고 플레이보이즈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의 영향으로 이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당시 69년부터 83년까지 전자금융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가지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금융시장이 더 안정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 금융정보의 폭넓은 이용이 투기의 세계로 새로운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밀턴 프리드먼으로 인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와 선물거래소의 각각 외환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이 개장이 되는데 이때부터 각종 수합시장이 성장하고 쇼분본드, 스시본드, 키이본드 등 다양한 해외 채권이 발행되는데요. 이 밀턴 프리드먼은 레이건과 대처에게도 각 관여를 하면서 레이건과 대처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각각 79년, 80년에 레이건과 대처가 영국과 미국에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에서 레이건은 기업 투자에 관한 법을 완화시키고 금융 규제에 관한 법도 완화시킵니다. 맨 처음 이제 기업의 정부가 반독점하는 그 반독점법을 철폐를 하고 그리고 은행 투자와 여수신 업무를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겔법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 증권거래위원회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예산을 삭감해서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활동을 더 증진시키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고 자연히 노조는 무력해집니다. 역설적으로 소득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있었던 역대 최고의 FRB 총괄인 폴 벌커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절에 고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퇴치한 인물인데 그래서 보시듯이 여기 이 부분 74년 부분에 인플레이션율은 이 정도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거의 마이너스를 자달했는데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는 거의 인플레이션이 13%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82년도 이때부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반전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볼커는 82년부터 재할인율을 낮추겠다고 선언을 해서 증시는 그때부터 상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기업의 자산 가치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렛 대처는 국영기업의 주식을 매각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다면 이 네이버는 차익 매수 방식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공기업의 민영화를
인형화를 꾀했는데요. 이 차인회수 방식이란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금을 대출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피인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미국 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인수기업보다 덩치가 큰 기업도 이 차입금에 의존해서 인수가 가능했고, 이 트레이더들은 주식시장이 불황일 때 인수를 해서 화랑일 때 판매할 차익을 챙기고, 인수합병 기업가치의 급변을 이용해서 차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월스트리트라는 영화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노조위원장이고요. 이 사람 당대 최고의 트레이더였어요. 차인 매수입니다. You got lost $23 dividend zero. You're being squeezed there by me. Now, President Nancy may not be the worst stuff on the earth. 피인수 기업의 경영진은 욕을 하고 있는데, Everybody. When you scramble to perish. There's not enough to go down. And you don't. Now, if they throw Blue Star to Chapter 11, I think they will. They're going to use the bankruptcy law of the union. 감원이서를 이제 노조를 꼬시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인수의 차입금은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고 추가 노동을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율의 하락과 그리고 금융기제 완화의 선물로 트레이더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트레이더들은 탐욕의 화신으로 이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보너스에 대해서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손절병법을 굉장히 즐겨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그 고객의 얼굴을 벗겨놓았다라는 정도의 아주 폭언을 즐겨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손자병법을 좋아하는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넣었어요. Son 2, The Art of War. Every battle is won and fought with a cross. Think about it.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폭언을 하는 영상입니다. Positioning one of your equity funds? All right, what did I see? It's 21 and 5/8. I don't know what to make of it. The word is out, pal. You're a union buddy that's 선배 트레이더가 자신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굉장히 화가 났어요. You flash and burn, you buy everything inside of 22. They fall. When I get home, some of bitches and their terror's eyeballs on it. Suck it, fucking suck. 뭐라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해골을 빨아버린다고 하는데 이 영화의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마이클 밀켄과 이반 보스키라는 사람들 차이 매수분을 토대로 만든 영화 주인공이었는데요. 이 마이클 밀켄은 80년대 거의 금융계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 이반 보스키는 이 전형적인 탐욕의 화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 로버트 캠프는 양머리 추출액을 머리에 주입받고 팬티바람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굉장히 대체였는데, 각가지 금융기법을 동원해서 인수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프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차이 매수분들입니다. 먼저 마이클 밀켄입니다. 이 사람은 정크본드를 이용해서 굉장한 이 당시에 부를 쌓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유대계의 회계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드렉셀 보넨 램버트라는 투자 회사에 입사를 해서 미국 내 5위의 투자 은행으로 성장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X자 책상에 앉아서 두 아들을 욕설과 모욕감으로 통솔했고 오직 돈만을 위해 모든 일을 벌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새우잠을 자면서 하루에 1000건 이상의 거래를 했다고 하고 500만 달러의 연봉에서 시작을 해서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수치 연봉인데 87년에는 5억 5천만 달러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89년에 내부 거래 혐의로 걸리게 돼서 자본시장에 영원히 진입을 금지당하게 되는데 여기서 3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고요. 현재도 전 세계 488번째 부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용한 정크본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말하는데요. 이 정크본드를 이용해서 밀켄이 성공을 하게 되자 군중들도 밀켄의 말을 신봉하고 그 당시 정크본드를 하게 됩니다. 그 80년대 당시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대기업들은 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신생기업들은 그 정크본드 자체에 그 인식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채권 발행하는 데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자금 조달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밀켄이 정크본드를 유행을 시킴으로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과 투자자가 이렇게 연결을 해줌으로써 그 당시 투자를 활성화시켰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고요. 이 사람이 수익 창출한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대량의 정크본드를 인수해서 금리가 하락할 때 채권을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중소기업과 투자자 간 정크본드 중개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고 또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정크본드로 돌리고 그리고 자본은 인수합병 차입금에 투자를 시행하는데 이 사람이 올린 실적의 3분의 1을 보너스로 받기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미국의 금리 변화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처럼 이자율이 내려갈 때 정크본드를 팔면서 이익을 챙기거나 그리고 S&P나 무디스가 실적만으로 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정크본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이 사람 그 정크본드의 내재 가치가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성공을 일으키게 되면서 정크본드를 대량 인수해 투자자에게 다시 팔면서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밀켄은 이 정크본드를 인수합병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시 또 접목을 시킵니다. 이 정크본드를 인수할 기업을 대상으로 정크본드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투자 계획서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무한대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정크본드를 굉장히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85년에 처음으로 내셔널 캔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그 당시 자신들이 투자했던 자본금의 7배가 넘는 금액을 정크본드가 차익매수 방식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렉셀 버넷 램버트는 굉장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3류 투자에서 1류 투자는 성장을 합니다. 정크본드의 50%는 그 당시 드렉셀의 손을 거쳤고 불과 13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그리고 첫 해에 100%의 수익률을 이뤘고 17년간 단 4번을 제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86년에는 월스트리트에서 최고 수익률을 올린 투자은행이 되었고 이 총수익 30달러 가운데 순수익이 5억 4,550달러가 되었고요. 총수익 가운데 여기 중요한 게 밀켄의 정크본드가 벌어들인 것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PPT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반 보스키라는 사람은 참여기업 하시는데 그 사람은 네슬레를 인수합병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카네이션 주를 네슬레가 3개월에 $83에 산다는 것을 보스키의 오른팔 격인
블랙셀 버넷 멤버트의 부회장 데니스 메디가 사업가 마틴 시겔한테 그것을 듣고서 6월달에 그 주식을 59달러에 사가지고 9월달에 총 171만 주 정도를 구입을 해서 그것을 팔아서 3개월 만에 2,800만 달러를 벌게 되는데요. 이 내부 거래, 이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부스키는 결국엔 잡혀가게 되는데, 내부 거래를 하는 게 그다지 뭐 복잡한 게 아니고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ook, I'm very impressed with your work in this firm. What would you say is working capital? What next you see on your budget? Look, get 5 days. 이 자신이 인수할 기업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Well, the good news, Gordon, is Walker Electronics. 자신이 빼는 내부 정보를 바로 Come on, you gotta get reporting to for shit. 정말 트레이더가 화려한 트레이더가 할 짓이라고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데, 어쨌든 부스키는 이렇게 탐욕은 정당한 것이고 건전하며 여러분 탐욕스러워질 수 있으며 탐욕스러운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5일 뒤에 이 부스키 데이라는 5월 20일 날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 내부 거래가 얼마나 많이 적발되었는지 보여주는 차트고요. 이때 다우지수가 되게 소폭으로 좀 폭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 정크본드와 차익 매수를 통한 미국 투기 열풍을 식지 않았습니다. 그 식지 않은 열풍을 잡고서 캐나다에서 로버트 캠프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엘리드 스투어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엘리드 스투어스는 시가총액만 60억이고 고용인 7만 명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였는데요. 캠프가 갖가지 비용기법을 활용해서 엘리드 스투어스를 인수하게 되는데, 먼저 자신이 캠프 콤퍼레이션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서 10억 규모의 정크본드를 발행을 하고, 그리고 엘리드 스투어스를 담보로 차익 매수 방식 3억 달러를 차익을 받고, 그리고 인수합병의 아버지라고 평가를 받는 브루스 워서스타인에게 9억 달러의 자본금과 마진론으로 6억 달러,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으로 지원한 금액 2억 5천만 달러, 총 17억 5천만 달러 해서 총 41억의 인수 비용을 들여 엘리드 스투어스 인수를 끝낸 인사입니다. 그때 경영진들은 우리가 매수분에게 당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1,500만 달러의 황금 낙하산을 타고 물러나고, 그 당시 투자했던 투자은행가들에게는 5억 달러 이상의 보너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987년 당시에는 그 다우지수가 2,346포인트, 시작했을 때가 800포인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오르고 43%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증시가 파란을 띠고 뉴욕 증시는 대세 상승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자금의 유입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 기업의 엔티티 기업이 민영화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미국 내 있던 자산을 팔고 현금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로 재무상 채권값은 굉장히 하락하고 있었고, 또한
미국 성조기를 당한 유조선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되고 허리케인이 불면서 런던 증시가 이제 휴장을 하고 있을 때 검은 월요일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당시 검은 월요일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는 거의 수직 낙하를 하게 됩니다. 다우지수는 26.6% 폭락하고 S&P 500 지수도 20.5%를 폭락합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도 하락했으며 재무성 채권가가 폭락을 시작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블랙 먼데이가 끼치는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의 소비와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대한 신뢰를 깨치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트레이더들은 포르쉐를 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챙기고 도망갔다 그러고 브로커들은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밀켄도 체험을 맡게 되는데 이 밀켄은 이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음에도 그때도 아직까지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블랙 먼데이가 일어나면서 정크본드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PES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정크본드 이자보다 높지 않으면 정크본드의 가치는 급락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밀켄이 연금술을 보여줄 때가 되는데 아쉽게도 밀켄은 연금술을 보여주기도 전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는 이제 부스키가 자신이 잡혀갔을 때 자신의 형량의 감형을 목적으로 밀켄의 내부거래 혐의를 일고를 했기 때문에 밀켄도 이제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밀켄이 받았던 형은 자본시장의 평생 진입금지, 징역 10년, 벌금 6억 달러라는 그가 저지른 죄질에 대해서는 다소 가벼운 죄질을 받게 됩니다. 징역 10년도 그는 22개월만 살고 나게 됩니다. 자연히 그가 근무했던 엑셀본의 멜버트 회사도 파산을 맞게 되는데요. 이 왼쪽 그래프는 그 엑셀본의 멜버트 회사의 자산 비중인데 정크본드가 60% 이상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정크본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드렉셀도 파산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캡 코퍼레이션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80년대 투기는 미국 투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이 10년 동안 지속된 경품에서 깨어나고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고수익은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장충명 학생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80년대 후반 일본 버블 경제입니다. 단위 토배 용건에 대한 정부 과정을 소명하고 버블을 개가안고 온 후에 일본 사회 모습 토대로 발표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배변 이후 식민지대 일본 경제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경제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 전쟁을 거치면서 이후에 경제 여하를 수행하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래 그림은 1930년부터 60년까지 일본 사람의 성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45년 기준으로 소유, 저당, 기계의 지표가 모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쟁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가상부의 성장을 가속화되고 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1965년 시작되는 73년 끝나는 베트남 전쟁에서도 일본 사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시대 상황에 대해서 일본 총리인 요시다시케노는 한국战争은 식민을 내는 샘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왼쪽으로 보고 계신 사진은 1974년 한국매일경제라는 신문 기사 중 하나입니다. 기사 내용 보시면 부항의 호두는 해외 자동차 상부계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월 안일차 오일슈커에서 일부러 소유되는 소방 자동차 제조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자동차 업계는 수십 년 이래 최대를 불황한 결국이 있다는 내용을 하고 미국의 GM에서 3만 명 지부당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본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일본 대중 계보가 대중 승용차에서 중소중차 대중 승용차에서 중소중차로 전환되고 있다고 재빨리 판단하고 호주 시장에서 중단하고 큰 일을 보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74년 오일수거 이후 일본 수주 증가율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성장을 단지 미국 경제와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까만색 것은 미국 다유 지수이고요. 파란색 것은 일본 니케이 지수를 나타납니다. 1차 오일수거 이후 미국 다유 지수는 하락폭의 크고 변동은 폭이 신다하는 바에 일본 니케이 지수는 큰 타격 없이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 세계 경제와 일본 경제는 뒤집는 현상을 좀 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포함 G5에서 채무장관들이 모여서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에 이렇게 됩니다. 잠시 동영상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무화 설명 하나 할게요. 나홀로 집에 2에 나왔던 지금 이 장면이 플라자 호텔에서 촬영이 되었길래 저희가 찾다가 잠깐 틀어드리는데 잠깐 발표 좀 길어지고 있어서 쉬어가는 측면에서 잠깐 가볍게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This is the concierge, sir. I knew it was you. I could smell you getting off the elevator. You were there last night, too, what? Yes, sir. I was. You was here, and you were smooching with my brother. I think you're mistaken, sir. Don't give me that. You've been smooching with everybody. Snuffy, Al, Leo, Little Mo with the gimpy leg, Cheek, Pony Bob, Clip. No. It's a lie. I could go on forever, baby. I'm terribly sorry, sir, but I'm afraid you're mistaken. We are looking for a young man. All right. I believe you. But my Tommy gun don't. Get down on your knees and tell me you love me. On your knees? I love you. You gotta do better than that. I love you. Maybe I'm off my hinges, but I believe you. That's why I'm gonna let you go. I'm gonna give you to the count of 3 to get your lousy, lying, low-down, pork-flushing carcass out my door. 1, 2. 분량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플라자 합의에
이루어진 후 일본 수주 증가율의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일본 수주 증가율과 엔달러 확률을 하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프라자 합의의 내용은 달러화를 평가 절하를 핵심으로 하는데요. 프라자 합의 결과로 달러 가치가 절하되면 엔화 가치가 절상됐고 일본 내 수주 기업들이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시절 GDP 성장을 능가되었으며 일본 내 반납 심화로 일본 정부의 경제 부양적으로서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양하하게 이렇습니다. 금리의 양하하기 가격은 일본 주식시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6년 이후 고스프한 주가 지수는 상승이 보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은 부동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 따라 변동 환율제를 최대하고 외국인들이 주식 소유 제한을 적폐하고 생물시장의 개척과 지적금융 시장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당시 신문인데 이를 보면 일본에서 자산을 노리기 위한 책을 보니 요구로 인해서 애명 가격은 5만 엔인 NCC 주간의 1주당 판매 가격은 무려 119만 7천 엔으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황금을 알 수 없는 그 외에는 자본력은 일본의 당신 모습을 그리고 일본의 당신 상황에 대해 최대 권리라고 표현하는 한국에서도 이때 일본의 보복이라는 생각하지 못했을 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금리 대출 받아서 부동산으로 투기 증가하셨습니다. 부동산 부분과 주식 부분 연계성도 나타나는데요. 일본 내 기업들이 부동산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의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81년부터 84년과 비교하며 85년부터 89년에 대원은 부동으로 종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일본에서 일본인의 소비자 신용과 유대 도시의 평균 단값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80년대 후반 되어서 그 한 단값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89년 미쯔비시 부동산이 일부의 로펜센터를 매수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소니가 콜롬비아 영화사를 매수하고 일본인 투자자가 미국인 투자와 함께 엠파일 여섯 스테이트 피준을 매수하는 등 해외에서까지 일본의 자금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예술까지 투기를 대상되었습니다. 랜덤 크리스에서 있었던 해바라기 금액에서 중증 최고 금액가 3배 이상을 3,990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일본의 야스지 해외 낙찰을 대거를 했습니다. 이 자본은 지금 야스다 본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일본들의 모습을 나타낸 타케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신청하겠습니다. 2007년 2월에 이제 KBS 스페셜로 나왔던 일본 버블 경제를 나타낸 다큐멘터리를 일부 발표했어요. 발표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게 돼서 저희가 중간중간 내용을 잘라서 보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店ですよね。ある日は、私 버프민트 시절, 그러니까 호스티스 아가씨였는데 그때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말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今店ですから運転資金も1億ぐらいなものだと思うんですけどね。店とか、車とか聞きましたし、マンションねあと。 いつの間にかやってるうちに 버블 경제 당시에 일본 공무원들이나 국민들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당시에 버블 상황을 버블로 인지를 못하고 단순히 일본이 정말 잘 나가서 뭔가 발전의 형태가 이게 이루어지게 있는 거라는 착각을 나타내주는 やってる分に 인터뷰였습니다. はこれが業況が良くなっててお金どんどん稼ぐなってなって喜んでそれが1年2年経ってそれどんどん良くなってくるとやっぱりこちらの方もこれはもう 会社自体世の中自体がもう良くなっちゃう 역사건이었다. 미국인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아까 들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팰리스터를 매수했을 때 미국인들이 stands for America, like apple pie, and I think this should belong to the Americans. 그래서 명화의 가격이 그리고 급락하기 예술품 시작했다. 투기로까지 일본이 이제 일본의 자금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예술품 투기나 같은 경우는 돈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까오잡기 위해서 했다는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0 million pounds. Anymore, 90 million. 소유가 당시 최고가로 반고흐의 해바라기를 사들였다. 과연해 근장 속에서 일본 정부는 당신 상황 보불 임을 그리고 보불할 완전히 총리금 정책임을 그들에게 인지하려고 그로 인해서 89년 5월부터 90년 8월까지 방으로 떨어지는 기준금리를 2.5%에서 6.5%로 그거에 인상을 하셨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1991년부터 주식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정치관 동의를 하시면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법을 꺼지고 나서 일반 서민층들이 속대바람에 부러진 장면이거든요. 가진 거 다 잃고 홈리스가 되거나 좀 이제 되게 안타까운 장면들인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거품 경제 시절 거품의 피해를 그 누구보다도 더 いつだけですよ本当 누가 거 일본 공식 기록 무에서의 공짜 점심은 버블을 통해서 공짜 점심을 얻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경제의 대원칙이 재확인된다.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버블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커다란 비용을 치러야 한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불법 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 다음 사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북유럽 삼국의 부동산 버블과 기타 세계적 투기 현상에 대해서 보는 이유경입니다. 우선은 1980년대 북유럽 삼국의 금융위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계속하겠습니다. 북유럽 삼국의 정부는 1973년과 74년 당시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중반부터 위의 표와 같이 금융규제 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국은 대출 금리 규제를 철폐하고 해외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됩니다. 금융시장 자유화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금리 하락이 시행되었고 이것은 자산가격 상승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은행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삼국에서 위기 발생 시점 이전까지 가계대출이 2-3년간 약 20% 증가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계 부채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1990년을 전후로
글로벌 경기 침체, 유가 하락, 구소련 연방 붕괴, 이런 대외사정 악화로 인하여 실물 경기도 둔화되고 금융기관 부실화까지 가세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주택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금융기관 부실 철권이 급증하게 됩니다. 북유럽 3국 모두 위기 정점 기간 중에 실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가계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은행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표는 북유럽 3국의 부동산 버블 현상으로 인한 금융위기 경과에 대한 것인데 북유럽 3국의 금융위기는 은행위기로 미국 대공황과 미국 장기불황처럼 금융규제 완화 이후 형성된 자산가격 버블 붕괴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먼저 발생하였고 이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됨에 따라 북유럽 3국의 거시경제 역시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북유럽 3국 금융위기 지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3년, 노르웨이는 6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은행 대출 누적 손실률을 눈여겨볼 수 있는데 대출 누적 손실률은 보통 은행에서 대출하게 될 때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담보를 보통은 부동산을 많이 잡게 됩니다. 부동산이 가장 가치를 평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대출 자산이 고평가되게 되면 여기서 버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은행 대출 누적 손실률은 은행이 자산들을 너무 고평가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출한 자신들의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위기 발생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금융위기가 이후 두 국가의 외환위기까지 여파를 미치게 되는데 노르웨이에서는 외환위기까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유럽 3국의 부동산 버블 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정책당국인 재무부와 은행지원국 설립을 통해 GDP 누적 손실률만큼의 금액을 구제금융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는 노드은행과 고타은행 등의 약 742억 크론의 현재 가치로 한 14조 정도의 금융구제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이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은 스웨덴의 국유화로 인해 100% 주식 매입과 국유화되게 됩니다. 다음은 국가별 대응으로 핀란드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 역시 부실화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본금 출자, 지급 보증, 은행 국유화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지급불능 사태를 맞이한 스코프 은행을 해외에 내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정부 보증기금과 중앙은행 연계를 통한 부실금융기관 정리, 주식 인수, 신규 출자, 대출, 지급 보증 등의 업무를 실시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스웨덴과의 차이점을 들 수 있는데 핀란드 정책당국은 스웨덴은 은행 지원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 반면에 핀란드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연계를 통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은행들이 설립한 상업은행 보증기금과 저축은행들이 설립한 저축은행 보증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민간 예금보험기구의 성격을 띠는 이들 기금은 부실은행에 대해 출자, 보증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부실금융기관 구제에 있어 핀란드와 유사하게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공조하여 주식인수, 보증, 출자 등의 구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유럽의 이야기를 마치고 세계에서 일어났던 기타 초기 현상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1980년대 초반 발생했던 쿠웨이트 사우크 알마나크 버블입니다. 이 내용은 금융특위 역사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블은 얼음을 통한 과도한 거래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걸프사의 주식에 투기하면서 지급기일이 실제 날짜보다 늦게 지정된 어음으로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어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주식을 사들인 뒤 어음 만기일 전에 이를 팔아 차익을 남긴 것입니다. 1982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액면 총액이 2억 달러였던 컬프사의 주식은 65억 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반면 미결제 어음의 총액은 900억 달러를 상회하였고 이자율은 연 300%를 넘게 되고 이 어음들은 1982년 말까지 현금 결제가 미뤄지게 됩니다. 그해 봄까지 컬프사의 주가는 이미 2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해 말로 예정된 현금 결제가 어렵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한 여성 투기꾼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어음의 결제를 요구하고 나서자 그 어음의 결제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컬프사 측에서 이제 신용고리가 끊어지는 연쇄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장에 패닉이 발생하여 쿠웨이트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미국 헌트 형제 은투기 사례입니다. 위 표와 같이 1980년대에 은의 가격이 매우 비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1979년부터 1980년에 걸쳐 헌트 형제가 은에 대한 집중적인 선물 가격 조작으로 1온스당 6달러였던 은값을 50달러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들은 선물 시장에 은을 매수하고 동시에 현물 시장에서도 은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면서 은 가격을 급등시켰습니다. 은 가격의 폭등에 따라 은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열풍이 되었고 이는 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공으로 기록될 뻔했던 이 헌트 형제 은투기는 미국 정부에서 은 선물 거래 증거금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규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더 이상 은을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 헌트 형제가 파산하면서 이 투기는 마감하게 됩니다. 1987년까지 헌트 형제의 부채는 25억 달러에 가까웠고 자산은 15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88년 헌트 형제는 시작 조작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이 투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북유럽 투기에 대한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대 투기의 음모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릴 공부학관 전화석입니다. 이 발표로 저는 음모론자로 취급될 위험을 감수해야 되지만 음모론은 더 이상 어떤 이론이 아니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권력을 쥔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의 엘리트 기밀들은 더 이상 밀지 않고 그들은 계획적으로 우리를 세계 단일 공산국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기점으로 각 나라 정권을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연합시키고 그 후에는 유로 같은 공동화폐를 묶어놓고 유럽의회는 현재 법들을 마구마구 통과시켜서 유럽의회 국가들의 고유한 법들을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EU 헌법 제정 이후 몇 나라가 반대했지만 소용없이 무조건 시정되었고요. 이제는 북아메리카 차례입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납스타에 의거해 미국 상부는 빠르게 북미 연합국을 위한 법 제정에 힘쓰고 있는데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새로운 화폐 아메로를 사용하고 새 헌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과 상호와 명목 아래 미국은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여기 사진에 있는 미국 상원의원 스탠 존스라는 분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음모론이라는 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기원전 2600년 전에 프리메이슨이라는 석공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워낙 강단한 이야기가 이 수업 통째면도 모자란데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제 투기 현상을 저는 한 걸음 떨어져서 음모론적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일단 발표 앞서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설명드리자면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같은 이런 굉장히 음모론자들의 끝은 국가, 민족, 문화 이런 거를 파괴하고 전 세계 단일 국가를 형성해서 전 세계를 자신들이 통치하는 건데요. 지금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해서 유럽을 하나로 묶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연합, 그리고 나토 같은 다국적군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법정, 그리고 뭐 세계연합 포럼에서 각종 세계적인 기구들로 정치적으로 전 국가들을 묶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중앙은행, 그리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유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북아메리카 공동화폐 등으로 그 세계 경제를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기를 어떻게 이용해서 전 세계를 통찰하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요새 자주 나오는 뉴월드 오더라고 신세계 질서를 통해서 하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연설 중에 이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3번, 4번, 5번 계속 하고 매번 하고, 그래서 제가 뭔지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력으로 어떤 국가를 장악하고 싶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역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총기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일부러 총기 사건을 일으키고 총기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국가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프타는 쪽도 있고 유럽연합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위에 거는 유로고요. 밑에 거는 캐나다랑 미국이랑 멕시코랑 앞으로 같이 사용하게 될 아메로라는 화폐입니다. 이렇게 지금 유럽은 유럽끼리, 미국은 미국끼리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굉장히 속아서 지배하기 편하게 다 묶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음모론 현재 곳곳에 있는데, 근데 앞에 장충명 학생이 발표하신 그 일본 버블에서도 저는 약간 떨어져서 음모론의 흔적을 좀 찾아내는데요. 이제 뭐 플라자 합의의 결과로 일본 버블이 형성되고 일본이 이제 뭐 잘 살게 되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느 순간 버블 힘을 깨달아서 일본이 망하게 됐다, 망조가 들었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제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버블이 터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BIS라고 세계결제은행이 일본 한참 잘 나갈 때 일본이랑 뭐 G5 해서 지급 준비를 8%로 유지하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즉각적으로 타격받았던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버블인지 뭔지 국가 호황되면서 대출받고 부동산 사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가 지급 준비를 8%로 인상하라, 8% 유지하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대출금 회수하고, 대출을 해서 주식 사고, 뭐 실용 매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행에서 막 8% 유지하니까 돈 내놔라 대출금 갚아라 하니까 막 팔고 부동산 팔고 하다 보니까 1990년부터 주식 시세가 50%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60%나 하향 조정되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 버블이 터졌다는 거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고, 결제은행과 결제은행의 이런 지준율 조정 플러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던 일본을 타겟팅한 일본의 국부 유출을 조장하기 위한 음모론 세력들의 그런 음모가 아니었을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보듯이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음모론을 어떻게 우리의 손을 뻗치나를 보면은,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이면적으로 맺은 계약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외국인이 일본에 투자할 때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수 제한을 철폐하고 외국 자본 받아들이고 뭐 완전 철폐하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초국적 거대 자본들이 일본 시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본의 국부를 빼갑니다. 슬프게도 이런 사건들이 이제 1998년에 한국의 IMF 때도 이렇게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이 뭐 돈을 빌려서 갚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상 까보면은 이제 똑같이 갔어요. 뭐 해외 자본 받아라, 너네도 투자해라, 빗장 열고 너네도 이제 자본 받아들여라 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요새 이제 막 삼성전자 이런 사람들 주식들 많이 해외로 빠져나오고, 배당금이나 주가 상승분, 뭐 회사의 이익들 매년 이제 수천억, 거의 조 단위로 배당을 해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도.
아무튼 이제 이런 사건이 계속 나요. 그래서 어느 세계든 어느 국가든지 이러한 이제 너네들 열고 우리 돈 당해봐라 이렇게 요구들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짧은 내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엘리트들이 잠식을 해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대공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연방준비은행이 통화량 조절로 이제 대공황을 조장하고 있는데 조장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음모론적인 생각을 보면은 1913년에 연주준이 만들어졌는데요. 1920년에 공황이 되었죠. 찰스 린드버그라는 하원의원이 경제고집기라는 책에서 연방준비은행이 7년 만에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 아주 과학적으로 공황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가 낸 증거가 뭐냐? 1914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서 통화량을 2배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게이 20스라고 해서 즐거운 20세기 그래서 사람들을 대출을 막 밖에 조장하라고 TV에서 광고 때리고 대출 받고 금리도 싸니까 대출 받게 막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무서운 게 대출 받으면 대출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브로커콜이라고 이 지불명령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이 또 돈 갚아하면 24시간 안에 돈을 갚아야 되는 조항인데 이게 그 당시에 대출 계약서 뒷면에 이제 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받고 파티하고 이러다가 연주전에서 여신 수축 지시를 내리니까 대출 받아서 주식 했던 사람들은 주식 팔아서 대출금 일단 갚아야 되고 그때 농민들 같은 경우에 토지들 담보 잡혀서 대출 받고 계속 뭐 여러 가지 했었는데 당장 돈 갚으려면 어떡합니까? 토지를 팔아야죠. 근데 토지 가격도 대출금 갚을 만큼 안 되니까 또 은행은 또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행이 또 그 은행을 먹고 결국에 이 당시에 은행 5,400개가 문을 닫았고요. 남은 거는 이제 농민 생활들 피폐해지고 은행들 5,400개, 5,000 몇 개 망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큰 은행들 공룡은행 남았습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레포트랑 똑같아요. 뭐 무역협정으로 하든지 무역협정을 해서 너네 제공 받아들여라 하든지 아니면 빚을 지게 해서 빚 못 갚게 해서 하든지. 잠깐만. 네. 이 시간이 좀 짧으니까